지문 분석 가보도록 할게요. 이걸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서 반복해서 보라고 지금 이거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비문학 독해를 읽을 때 그걸 잘 생각해 주면 돼요. 어차피 문장 하나하나를 정석껏 읽어나가면 못 읽을 건 없어. 그리고 문장을 읽을 때 뭘 따져야 돼? 서술어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서술의 주어가 뭘까? 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까?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를 일단 신경 쓰면서 읽긴 읽되 이 처음 나왔던 문장과 그 다음만 나오는 문장이 연결될 때 그럼 그 다음 문장은 앞에 문장 다음에 왜 나왔지? 또 그 다음 문장은 왜 나왔지? 그 문장이 연결되는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안 될 거는 사실 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훈련이 좀 필요할 수 있고 그 훈련이 아직 안 됐다고 한다면 일단 내용을 먼저 같이 해보면서 하나의 예시로 보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를 느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 건데요. 22년 수능 이 인문 지문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편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정보량이 막 쏟아지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출연형 선택지가 많았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읽고 나서 문제를 봤을 때 나 제대로 못 읽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줘서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지문이기는 합니다. 자, 침착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게 읽어볼게요. 정립, 반정립, 종합 많이 들어봤습니까? 이거 변증법에서 많이 보는 건데요. 자, 정반합이라고 하죠. 정, 반, 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거 확대할게. 자, 정반합이라고 하면 어떤 걸로 이제 많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냐면 원래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내신을 위해서 일단 찍는 거다 보니까 배경 지식 먼저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해볼게.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점점 노동력이 너무 착취되고 돈 많은 사람만 돈을 계속 배불리게 되고 그런 폐단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못 살겠다. 같이 나누자. 공산주의가 딱 등장했어. 그러면 뭐야? 기존에 있던 거를 우리가 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기를 들고 공산주의가 딱 나타난 거죠.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공산주의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공산주의, 자본주의 장점을 따서 더 이상적인 걸로 우리가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종합의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반합이라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하죠. 이런 변증법적인 것들이 논리구조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 라고 하는 그 논증구조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정반합에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어떤 바람직한 합의 단계는 뭐 수정자본주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어쨌든 정반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반합으로 나열된 게 아니라 정반합 이렇게 정반합 이렇게 대등한 위상관계로 나열된 게 아니라 이것이 위로 이렇게 상향식으로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지는 발전의 어떤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변증법이고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게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긴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반합,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자, 이게 이거라고요. 자, 이게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라고요. 자, 별말 아니죠? 했던 말을 그냥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것 뿐입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얘랑 얘는 의미가 같다. 그 얘기입니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됩니다. 자,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일단 우리 동그라미를 해줍시다. 얘가 뭔가를 위대한 주장을 했거나 위대한 사상을 언급했거나 그랬을 때 보통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해겔이 얘기했던 거는 바로 뭐야? 이 변증법이야. 변증법. 자,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죄 병렬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대등한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아니래요. 얘네들은 이 정립, 반정립 종합을 1번 편의상 1번, 2번, 3이라고 해볼게. 3번이라고 해볼게. 1, 2, 3이 나란히 배열되는 대등한 위상관계가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대립적인 게 있겠지. 아까 정, 반 이게 대립이었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서 자, 조화를 이룬다. 종합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수렴적,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상향성, 위로 향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요겁니다. 수렴적인 상향성. 얘도 수렴해서 위로 간다고요. 오케이? 자,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예요. 이게 논증할 때 방식이기도 한데 이게 논증할 때 방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논증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서 발전해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제 세상 일들이 그렇더라라는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다른 거에도 좀 접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즉이라는 말을 써서 그 다음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말이 어렵다면 그 다음 조금 더 풀어내 주겠죠. 그래서 즉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난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말이 길어요. 잘 끊어가 볼게. 세계의 근원적 질서가 뭐라고? 이념이라고요. 이념은 그냥 세계의 질서인가 보다. 자, 근데 이념이 뭘 갖고 있어? 내적으로 구조를 갖고 있어. 자, 그리고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앞에 나왔던 자,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념의 내적 구조도는 논증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이게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거, 이게 뭐야? 존재하는 방식일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변증법적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요. 자, 그래서 이념과 현실이 하나의 체계라는 건 뭐야? 체계가 똑같다는 얘기죠. 얘네가 갖고 있는 체계는 다 변증법적으로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그래서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변증법적 체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반합의 체계를 갖고 있다. 상향식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이제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대요. 자, 또 이제 해겔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해겔이 미학이라는 것도 아까 논증을 얘기했는데 미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얘도 변증법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얘가 변증법적으로 논증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변증법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미학도 다룰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얘들아, 내가 미학도 한번 다뤄볼게. 변증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봐봐. 라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자, 그러니까 미학의 대상, 자, 미학의 대상이 뭐라고? 예술이라고.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끊어주세요. 예술은 이게 주어고요. 절대 정신의 한 형태다. 이게 서술어입니다. 예술은 절대 정신의 한 형태래. 근데 예술과 비슷한 놈들이 뭐가 있대? 철학과 종교도 있대. 그러니까 예술하고 종교 철학은 비슷한 놈들인 거야. 비슷한 위상관계를 갖고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술도 뭐야? 절대정신. 종교도 뭐야? 절대정신의 한 형태. 철학도 뭐야? 절대정신의 한 형태라고요. 얘네들 다 뭐라고? 절대정신의 한 형태라는 뿌리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요. 자, 그럼 절대정신이 뭐야? 쉽잖아. 설명을 하지. 바로 그 뒤에.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절대정신이 뭔지 설명한 거죠. 별거 아닙니다. 절대정신이 뭐래요?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이래요. 그 이념은 뭐래요? 절대적 진리래요. 오케이? 이꼴 관계입니다. 이념하고 절대적 진리 묶어주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념을 인식하는, 다시 말하자면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 절대 정신이다. 그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1번 예술, 2번 종교, 3번 철학. 우리 번호 달고 갈게요. 얘네는 지금 계속 좀 나올 거니까.
1, 2, 3번 얘네들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대요. 그럼 이게 뭐겠니?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 되겠네요. 공통점이 요거래. 얘네 셋의 공통점이.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 자, 인식 형식은 다르다. 뭐가? 예술이, 종교, 철학이 인식 형식은 다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자, 봐봐. 그럼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이 직관, 표상, 사유래요. 자, 아까 형식이 다르다고 했잖아. 형식이 다르니까 형식도 세 개가 나왔네. 1, 2, 3번 세 개가 나왔지. 1번이 뭐랑 대응하게 할까? 예술이겠죠. 2번이 종교겠네요. 3번이 철학이겠네요. 이렇게 대응하겠죠. 직관은 자 그래서 이제 1번 우리 1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야. 1번 직관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네.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 직관이구나. 자 여기서 감각적으로 지각한다 이런 말이 좀 인상 깊죠. 직관이 이런 애래요. 그 다음 표상 볼까? 표상은 2번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자,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사유는 세 번째 대상을